당신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있고 통장에 얼마간의 돈이 있고 자식들은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달려왔고 그 끝에 드디어 멈춰 설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천천히 꺼지고 있는 모래 위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성공의 공식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지 때는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곤함이 연료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달려갔고 밤 12시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겨운 노력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보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이 시작됩니다. 논밭이었던 땅에 아파트가 올라서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10년 사이에 자산이 2배, 3배, 심지어 5배로 불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 공식은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모아서 집 한 채 사라. 그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말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모님의 성공 방정식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20살의 김씨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였지만 그는 매달 월급 봉투를 뜯지도 않고 통째로 저축했습니다.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었고 옷은 5년째 같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4,500만 원. 그의 10년 저축과 은행 대출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던 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고, 이제 살 수 있다고. 그 집은 정말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2000년대를 거치며 집값은 2배가 되었고 2010년대를 거치며 또 2배가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그 아파트의 가격은 처음 살 때의 6배가 넘습니다. 그는 서류상으로 어엿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4살의 김 씨는 왜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있을까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는 콘크리트 안에 굳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그에게 그 돈은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신기루였습니다. 반면 물가는 올랐고 병원비는 올랐고 밥값도 올랐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는 부자는 결국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김 씨만의 불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계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4%입니다. 미국은 32%, 일본은 36%입니다. 우리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땅과 건물 위에 올려놓은 채 현금 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자들은 자산의 70%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인데 우리는 깔고 앉아서 숨만 쉬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부동산을 성장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건설업이 살아났고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집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믿음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같은 함정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또 다른 김 씨가 등장합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4년 등록금과 생활비, 도합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딸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또 8천만 원, 합쳐서 1억 6천만 원. 그나마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 했고 혼수며 예식 비용이며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1억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딸도 결혼했습니다. 또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합산해 보겠습니다. 두 자녀에게 들어간 돈, 교육비에 결혼 지원금까지 합치면 가볍게 4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아십니까? 최근 분석에 따르면 4950 세대가 자녀 한 명에게 지원하는 총 비용의 평균이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의 평균 퇴직급여는 1억 6천7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평생 직장을 다녀받은 퇴직금 전부를 털어 넣어도 자녀 한 명 뒷바라지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사회학자들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지원하는 세대.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탈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세대 간 부의 일방적인 이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비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뭔가를 받았고 그 대신 노후에는 자녀에게 기댈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39세 이하 무주택 비율이 73%입니다. 소득은 정체돼 있고 집값은 2배, 3배가 됐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결혼은 포기하거나 미루고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세대. 이 청년들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럴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설계된 결과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소비보다 생존에 급급합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 경제가 흔들리지만 그 대신 누군가는 오른 집값의 수혜를 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4050 세대는 앞으로도 뒤로도 막혀 있습니다. 이미 준 돈은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기댈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갑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잔인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즉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을 뺀 나머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시간이 평균 13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기 전에 약 13년 동안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는 식사를 못할 수도 있고 화장실을 혼자 못 갈 수도 있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필요한 것이 바로
간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간병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간병비 상승률은 1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습니다. 현재 전문 간병인에게 드는 비용은 하루에 약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5,400만 원, 13년이면 7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 은퇴자가 어떻게 이 돈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2명 중 1명은 가족이 직접 돌봅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합니다. 아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봅니다. 부부가 함께 침대에 묶입니다. 가계 소득이 뚝 끊깁니다. 저축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간병인이 간병을 받아야 할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돌보다 지쳐서 결국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고 자수했다는 그 기사들. 그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어떤 금전적 지원도 없이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의료비는 평균보다 1.8배 급증합니다.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 흔한 조합입니다. 그 흔한 조합 하나가 가정을 파산시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운 노후 계획에 이 13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설마라는 2글자로 빈 채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날, 가정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 망치가 내려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전 세계적인 고물가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영수증을 보고 집에 돌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지난번과 같은 것들을 샀는데 가격이 30%, 40%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약 4%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0년 전에 가입한 연금 상품을 기억하십니까?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 65세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물가가 2배가 된 지금도 그 보험사는 100만 원을 드립니다. 계약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20년 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60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같은 돈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0%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금융계에서는 실질 가치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조용한 약탈입니다. 이 약탈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빚의 실질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 즉 정부와 대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서 이득을 봅니다. 반면 현금과 예금을 가진 사람들, 즉 평생 저축해온 은퇴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빚진 자에게서 저축한 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축한 자에게서 빚진 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저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평생을 모아온 은퇴 세대입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46%입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 예금의 가치를 매년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은 지급금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수록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는 손해를 보고 보험사는 이득을 봅니다. 이 구조를 알고도 계속 같은 상품에 가입하겠습니까? 반면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물가가 5% 오르면 다음에 연금도 5% 오릅니다. 이것이 공적 연금과 사적 보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묶어 하나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죠.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습니다. 쓸 현금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남은 돈마저 들어갑니다. 통장이 얇아집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간병비가 쏟아집니다. 남아있는 현금마저 인플레이션이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빈 통장과 마주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고도 성장의 시대가 만들어낸 성공 방정식, 즉 집 사고 자녀 교육시키고 저축하라는 그 방정식이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에는 파산의 방정식으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바뀐 것을 제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금융사들은 계속 같은 방향을 권했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예금이 최고라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금이 몰리면 이득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동안 누군가는 그 흐름의 수혜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든 정부와 기업, 고정급여형 상품을 팔며 실질 채무를 덜어낸 금융회사들, 그리고 패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사회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64살의 김 씨는 새벽에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린 무료 재정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 하지만 그는 주택연금에 바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서 들은 중요한 경고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으로 수령액이 고정됩니다. 그 이후에 물가가 2배가 되어도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13년 뒤에 받는 그 돈으로는 당시의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공 방정식, 집은 절대 팔지 말라는 그 명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을 팔면 현금이 생깁니다. 그 현금 중 일부는 배당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분산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집보다 매달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유동성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내 집이 없다는 것이 평생의 치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은 내가 죽은 뒤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라는 것을 자녀에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큰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고. 하지만 대신 내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 노후를 먼저 지키겠다고. 처음에는 자녀들도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병든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보다 스스로 준비된 부모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단순히 예금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를수록 가치가 함께 오르는 자산들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0분씩 1년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노년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이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공부하는 노년은 생존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을 봐야 합니다. 수십억짜리 부동산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집을 하나의 투자처가 아닌 노후 생존의 도구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투자와 나에 대한 투자의 균형을 냉정하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1억을 더 주는 것보다 내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으로 조금씩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금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물가와 함께 오르는 실물 자산이나 배당 자산을 공부하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십시오.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넷째, 의료비와 간병비를 노후 계획의 핵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설마가 아닌 반드시라고 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3년이라는 긴 병상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방어선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 방정식이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대가 희망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규칙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뀐 규칙을 파악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온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식을 의심하고 감추어진 함정을 찾아내고 내 손으로 내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하나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는 불안의 씨앗이 아닙니다. 변화의 씨앗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꺼내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13년의 병상 생활과 끝없이 오르는 물가를 내 손으로 버텨낼 수 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노후 준비가 시작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외면할수록 그 대가는 더 혹독해집니다. 지금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